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미 끝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그 게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눈치채기도 전에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약간의 현금. 지난 30년 동안 교과서처럼 반복되어 온 그 익숙한 포트폴리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시장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항상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손실을 허용하지 않았던 월스트리트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거시 투자자입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읽고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 베팅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호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사이클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대부분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전제된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익숙했던 지난 40년의 패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유동성은 공급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합니다. 이 단순한 공식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오른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 공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유와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켄밀러는 이미 행동을 끝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자금으로 움직였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고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왔으며 새로운 구조에 맞는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는 중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조심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게임이 바뀌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재설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변화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정부 부채 구조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항상 공통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산 가격의 대규모 재평가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당연하게 비쌌던 것들이 더 이상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하면 괜찮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지금은 자산 간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즉,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방어해주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게임입니까? 아니면 이미 규칙이 바뀐 새로운 게임입니까? 드러켄밀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기는 항상 천천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도 조용합니다. 시장도 견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환점을 절대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확실해진 다음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조정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향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러킨 밀러가 왜 지금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구조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어떤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데이터와 함께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정상적인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겹만 벗겨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정상이 아닌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지금의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왜곡이 드디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문제가 이제서야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은행은 무너졌고 시장은 공포에 잠식됐습니다. 그 순간 등장한 것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특히 페더럴 리저브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선택을 합니다. 금리를 사실상 0%까지 낮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이 바로 퀀타이티브 이징입니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응급처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급처치를 무려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기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왜곡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거의 공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이 폭발합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이 강했던 이유가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이 올랐습니다. 채권도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수익이 없는 기업들조차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갈 곳 없는 돈이 모든 자산을 밀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드러켄 밀러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사상 가장 인위적으로 조작된 시장 환경.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처음으로 드러난 시점이 바로 2022년입니다. 중앙은행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빼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립니다. 유동성을 해소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시스템이 저금리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진통제에 의존하던 환자가 갑자기 약이 끊긴 상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의 첫 번째 신호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환경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채권이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특정 시대에만 유효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던 시대에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채권은 더 이상 방어수단이 아니라 손실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채권은 안전이라는 공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대부분 저금리 시기에 쌓인 것들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자를 갚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정부조차 버티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정부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차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입자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단 세 가지뿐입니다. 지출을 줄인다, 세금을 올린다, 화폐 가치를 희석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지출을 줄이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과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희석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무역 구조의 변화, 즉 관세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장치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기업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미 취약해진 시스템 위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이미 높다. 부채는 이미 과도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망은 불안정하다. 이 조합은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오르고 정책은 무력해지는 상황.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어떤 정책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드러켄 밀러가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차를 봅니다. 정책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세와 금리 정책은 6개월에서 18개월의 지연 효과를 가집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이미 과거의 결정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결정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2025년 후반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폭발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조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실제 시장 붕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충격이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조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충격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위기는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충격이 시간차로 겹쳐질 때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각의 충격은 따로 보면 관리 가능해 보이지만 합쳐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정책 대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곧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기업의 미래 가치 모두가 동시에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매우 잔혹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부채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대부분은 저금리 시기에 쌓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부채가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증폭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압박이 커지고 정부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모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한 근무 환경은 오피스 수요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대출 구조 위에 고금리 환경이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고 리파이낸싱은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리스크가 조용히 퍼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스템 깊숙이 침투합니다. 네 번째 충격은 관세와 공급망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정치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가격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강제 장치입니다.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미 금리와 부채로 취약해진 시스템 위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성장 둔화가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충격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금리 상승 화살표, 부채 부담 증가 화살표, 부동산 압박 화살표, 금융 시스템 불안 화살표, 소비 위축 화살표, 경기 둔화 화살표, 정책 압박 증가 화살표,
다시 인플레이션 불안. 이 고리는 스스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폭발 직전까지도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개별 뉴스가 아니라 구조의 누적 속도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조는 매우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미 한계에 가까움, 부채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 금리는 과거와 다른 영역, 자산 가격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음. 이 괴리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정이 아니라 재평가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재평가는 항상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의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리스크 회피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인가? 그 이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시간 지연 효과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은 즉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를 가집니다.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을 타고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충격은 특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25년 후반부터 2026년 구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늦게 반응하고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가장 큰 폭락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어디가 살아남고 어디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드러켄밀러가 말하는 자산 이동의 핵심 논리를 더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위기가 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 어떤 자산은 살아남고 어떤 자산은 붕괴하는지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시장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른다가 아니라 무엇이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화폐 자체의 신뢰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시스템에서 핵심 축은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의 기반은 단순한 금이나 자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채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는 단순한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위험한가?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화폐의 구매력 붕괴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달러라는 개념 자체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화살표, 가격 상승, 통화 가치 하락, 화살표, 돈의 신뢰 붕괴.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 배분은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금을 다시 봐야 합니다. 골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화 시스템 외부 자산입니다. 즉,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수익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저장 수단을 찾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금이 오르는 이유는 금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오릅니다. 채권이 흔들리면 금이 강해집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금이 선택됩니다. 이제 채권을 봅시다. 과거 40년 동안 채권은 완벽한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고 오히려 유지 또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채권의 안전성이 금리 방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보면 금리 하락 화살표, 채권 가격 상승, 금리 상승 화살표, 채권 가격 하락. 이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금리 상승 후 고착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기 채권입니다. 짧은 만기의 채권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즉 시스템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장기 채권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드러켄밀러의 핵심 사고방식을 봐야 합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자산을 수익률이 아니라 환경 적응력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화폐 시스템 외부 자산, 화살표 금. 둘째, 금리 충격 방어 자산, 화살표 단기 채권, 슬래시 물가 연동 채권. 셋째, 경기와 무관한 현금 흐름 자산, 화살표 가격 결정력, 기업.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모든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비용 상승 화살표, 가격 인상 가능, 소비 감소 화살표, 영양 제한적, 마진 유지 가능. 반대로 없는 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상승 화살표, 마진 붕괴, 가격 인상 화살표, 고객 이탈, 수익 감소 화살표, 주가 하락. 이 차이가 위기 때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섹터는 명확합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 세 가지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여전히 성장률만 보고 자산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성장보다 가격 결정력 플러스 생존 확률을 우선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 게임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생존 게임에서는 가장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구조가 살아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구조를 실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전환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보아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해했다와 실행했다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항상 세 가지 질문만 봅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정책이 무엇을 강제하는가? 어떤 자산이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는가?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곳에 자본을 배치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필요해지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드러켄밀러의 구조를 실제 자산 기준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통화 시스템 방어입니다. 여기서 핵심 자산은 금입니다. 골드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모든 자산이 달러 기준으로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신뢰가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축은 금리 충격 방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장기 채권 화살표 금리 변화에 매우 취약, 단기 채권 화살표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정, 물가 연동 채권 TIPS 화살표 인플레이션 대응 구조. 특히 단기 채권은 현재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짧은 만기 구조가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금리 환경으로 빠르게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장기 채권은 안전이라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반대입니다. 세 번째 축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단순합니다. 비용이 올라가도 고객을 잃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이 구조를 가진 기업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기업들이 경제 상황보다 필수 수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 차이가 수익 안정성을 만듭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 화살표, 통화 시스템 붕괴 대비, 단기 채권 슬래시 TIPS 화살표, 금리 충격 방어, 가격 결정력, 기업 화살표, 현금 흐름 유지,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 방어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 이 구조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금리 플러스 유동성 확장 시대가 끝난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모든 자산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어떤 자산은 살아남고 어떤 자산은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험으로 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닌 이유는 이제 시장은 성장 게임이 아니라 적응 게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구조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생기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들었다면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듣고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시장에서는 관찰자와 행동자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닙니다. 이미 구조가 바뀐 시장 안에 있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은 미래의 실패 공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은 간단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했고 유동성이 증가했고 자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한 전략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핵심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급망과 정책 리스크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재평가는 천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폭락이 아닙니다. 생존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1. 시스템 외부 자산, 대표적으로 금입니다. 골드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는 대체 가치 저장소입니다. 2. 금리 충격 방어 자산, 단기 채권과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이 자산들의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 유지입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장기 채권보다 단기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3. 현금 흐름 기반 방어 자산. 여기서 핵심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 세 섹터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수요가 유지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엇이 오를까가 아니라 무엇이 무너지지 않을까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승 자산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 게임이 아닙니다. 선별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투자자 편이 아닙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상 늦게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말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 구조 변화에 맞춰 이동. 준비되지 않은 사람, 과거 구조에 머무름.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항상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규칙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뀐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영상의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변화가 끝난 뒤에 대응할 것인가, 변화가 진행 중일 때 대응할 것인가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같은 답을 줍니다. 늦은 대응은 항상 더 큰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항상 존재하지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은 바뀐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이 구조 변화에 대비된 상태인가 아닌가?